고전시가 9,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행가사를 너네가 3개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는 일동장유가 알고 있고요. 또? 그렇죠. 네, 연행가 알고 있고요. 또? 연행가랑 일동장유가는 외국을 기행한 거죠. 일동장유가 일본 기행이고요. 연행가는 청나라 기행이었어요. 국내 기행한 거 하나. 관동별고까지. 이 3가지가 기행가사로서 이제 고등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관동별곡 같은 경우는 전기가사로서 자연 얘기도 나와 있고 임금 얘기도 나와 있고 하면서 관념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동별곡은 수능에도 진짜 여러 번 출제가 되었고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학습을 걔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 이제 일반적인 기행가사라고 하면은 일동장유가와 연행가 이 2작품이 있습니다. 둘 다 수능 출제되었던 작품이에요. 둘 다 주요 작품이고요.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는 일본 기행인데 연행가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연행가 혹시 너네 내용 기억나요? 발췌 부분? 어차피 우리는 전문은 못 보거든요. 일부 발췌된 부분에서 특징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외양묘사 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 외양묘사를 할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비하하는 성격이 좀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뭐 청나라 여자는 뭐 발이 크다니까 거기서 되게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 당나라 여자는 발이 작아. 왜? 전족을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청나라와 명나라를 비교를 하면서 청에 대한 그런 불만이라든가 비하의 의도가 좀 강하게 드러나는 게 연행가의 특징이에요. 그 당시가 이제 청나라이긴 한데 조선 사대부들의 그 당시 사대부들의 특징이 뭐였어? 뭘 계속 주장해요? 허생전 기억나지 않아요? 얘들아? 북벌론을 계속 주장을 하죠. 근데 그 북벌론이 허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잖아. 우리가 빨리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서 청나라를 쳐서 북벌을 해가지고 명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로만 이렇게 하고 막상 명나라 앞에서는 어때요? 그냥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 때문에 허생이 너무 열받아갖고 너네가 진짜 북벌을 하고 싶으면 뭐뭐뭐뭐 해라 하면서 계책을 한 3가지 정도를 제시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완대장이 어떻게? 다 우리는 안 돼요 해가지고는 허생이 버럭 화를 내고 이완대장이 도망가는 걸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사대부들의 특징이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게 연행가에서 고스란히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연행가랑 일동장유가랑 비교를 했을 때 연행가보다는 일동장유가가 좀 더 출제 빈도수가 높아져요. 왜냐하면 내용이 썩 그렇게 훌륭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남 이렇게 비하하는 거 중심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되는 이유는 뭐냐면 표현기법 때문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묘사거든요. 그러니까 묘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양한 비유법 사용되고요. 감각적 이미지 많이 사용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대구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고 하면서 그 당시 청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의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건물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일동장유가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막 높게 생각하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일본도 약간 비하를 하거든. 다만 여기 김인겸이라는 사람은 일본을 기본적으로 낮게 깔아보지만 뭔가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건 또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같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연행가랑 비교를 하면은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그거는 연행가와의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고 이것만 보면 어쨌든 기행가사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작품 전체적으로는 주관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행가사는 기행가사뿐만 아니라 기행문의 3대 요소가 뭐야? 어디로 가는지, 여정이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무엇을 받는지, 견문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어떤 느낌이나 뭐 깨달은 점이 있는지, 감상, 이 3가지죠. 그래서 기행가사를 보면은 공간이동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 볼 때는 뭐 묘사가 좀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묘사 부분에서 당연히 표현기법도 좀 더 많이 나타나겠지.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서나 판단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정서와 판단 부분을 확인해야 뭐까지? 주제까지 확인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발췌 부분은요. 이제 부산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부분 발췌되고 있고요. 그 뱃길이 발췌되고 있고 중략 부분에서는 일본에 도착했어요. 그게 중략에 있을 테고 그 다음 중략 이후 부분 또 발췌 부분은 뭡니까? 외성으로 가는 부분 일본 내에서 이동해서 딱 도착하는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센 바람에 돛을 달고 6척의 배가 함께 떠나 삼현과 군악 소리, 청각적 심상이네요. 바다와 산에 진동하니 과장법 사용되고 있고요. 물속의 어룡 등이 응당 놀라리라. 의인법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지우고, 오륙도도 뭐예요? 실제 섬 이름이거든요. 부산 쪽에 있는 섬 이름이기 때문에 기행가사로서 사실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오륙도를 뒤에 두고 고국을 돌아보니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연해의 각 포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보일 듯 말 듯하구나. 시각적 심상 확인 가능합니다.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태상 같은 지규법, 성남 물별 의인법,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흔들리듯 지규법, 하늘에 올랐다가 땅끝까지 내려가니 과장법, 12발 쌍돛대는 나뭇가지처럼 지규법 굽어있고 52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지규 배불렀네. 굵은 울의 잔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고래의 동한용은 물속에서 희롱한다. 희롱한다에서 의인법 우선 찾으시고요. 성난고래 실제로 고래가 막 있는 거예요. 뭐를 고래라고 표현한 거야? 파도를 고래라고 표현한 거지. 그럼 뭐야? 성난고래는 파도. 의인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한용, 움직이는 용, 실제 용이 있어요? 아니죠. 이것도 거센 파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움직이는 용은 움직이는 거센 파도, 은유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 속의 요강, 타구,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 좌우, 배방, 널빤지는 잎이 우는구나. 청각적 심상. 그리고 널빤지가 운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때 정서로는 찾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끼익 소리 나는 걸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슬픔의 정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윽고 해가 돋건을 장관을 하여 보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확인 가능하네요. 일어나 배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영탄법 확인 가능합니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있어 없어? 없죠. 서리법 나와 있고요.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로다. 과장법. 등 뒤쪽을 돌아보니 부산의 산이 눈썹 같고 지규법. 동남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끝이 없어. 위아래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하늘도 푸른색, 바다도 푸른색 다 맞닿아 있구나.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슬프다. 여기도 어때요? 느낌표 딱 있죠? 영탄법.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함께 떠난 5배는 간 곳을 모르겠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구나 하면서 일행 배들을 찾았어요. 하는구나. 느낌표 찍혀있죠? 여기도 영탄법.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배멀미를 해서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하여 죽게 앓고 있구나. 죽을 정도로 앓고 있구나. 다행히도 종사상은 태연히 앉아있구나. 배방에 도로 들어가 눈을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 가깝다. 따옴표 들어가 있었죠? 인용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마도 가깝다고 사공이 말하거늘 다시 일어나 나와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이 심리 길상사가 3명의 사시인에게 인사를 할 때 나는 내리지 않고 외성으로 바로 가니 인민이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오사카만은 못하여도 서쪽에서 동쪽까지 그 성의 크기가 30리나 된다. 이것도 땅표 속에 들어가 있죠. 인용법 사용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어떠하다? 굉장히 크고 화려하다라는 얘기겠죠. 관사, 이제 그 사신단 일행이 묵어야 되는 그 숙소는 본룡사인데 5층 누각위에 10 넘는 구리기둥이 구름 낀 하늘까지 다 있구나. 아까 이거 과장법 잘 찾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좀 호화롭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숙소조차도. 수석도 물과 돌도 참 기이하게 생겼고 죽수, 대나무 숲도 참 그윽한 풍치가 있구나. 외황이 사는 데라 사치가 끝이 없구나. 산의 형세도 웅장하고 물의 기세도 사방으로 둘러싸져 있어가지고 옥야천리 생겼으니 천리나 되는 비옥한 땅이 들판이 생겨 있으니 아깝고 애달프구나. 이렇게 좋은 천하의 요충지를 외놈의 소유물이 되어서 스스로 황제라고 왕이라고 칭하며 대대손손 물려주고 있으니
개돼지 같은 직유법, 개돼지 같은 냄새나는 그런 무리들을 다 소탕하고 사천리 60주나 되는 그 일본 땅들을 모두 조선 땅으로 만들어서 임금에게 목욕 감격, 우리 임금의 덕으로 목욕을 시켜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구나. 우선 여기서 일본의 모습은 일본의 자연경관은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플러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어때? 이 사람 기분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외놈들이 갖고 있다고? 이거 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라는 걸로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주제는 어쨌든 일본에 대한 일본 견문이라고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문제 보도록 합니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죠?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상황도 변화해요. 밤에는 밤새도록 뭐 했어? 태풍이 일었었거든요. 아침이 되니까 잔잔해졌습니다. 상황 변화 맞고요. 과장된 표현, 태풍 불 때 과장된 표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대상들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태풍 부분에서는 동적인 이미지가 중심적으로 나와 있어요. 영탄적인 어조도 아까 우리 찾았었죠. 그래서 화제의 정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요.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는 건 없습니다. 감각적 심상, 주로 시각적 심상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청각적 심상까지도 우리 확인했습니다. 2번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은 가뜩이나 심란한데 커다란 바람이 일어나서 그래서 어수선한 마음이 자연현상과 조응하고 있습니다. 쉰 두폭 초석도침 반달처럼 배불렀다. 주변 사물의 모양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화자가 처한 위급한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반달처럼 배불렀다는 건 뭐야? 그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얘기겠죠? 디귿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화자의 행위를 통해 화자의 시선이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등 뒤를 돌아보니 동네산이 부산이죠. 부산의 산이 눈썹 같고 구체적 지명, 동네라는 지명과 눈썹 같고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육지에서 멀어졌음이 드러나 있네요. 다행히도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답은 5번입니다. 종사상이 위기를 인지하지 못함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종사상이 배멀미를 하지 않아서 종사상이 아프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3번 A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외황을 받드는 외인들의 행위가 위선적임을 비판하고 있다. 아예 내용이 없어요. 그 외인들의 행위 자체, 행동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니은 외의 환경을 애달프게 여기며 기존의 적개심을 완화하고 있다. 외의 환경을 애달프게 여기는 거예요? 외의 환경은 어때?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애달프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외구들이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적개심은 어때요? 더 커지는 거죠. 커져서 뭐라고 얘기해? 다 소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외의 환경을 부럽게 여겨서 그걸 조선이 갖지 못한 것을 애달프게 여기며 적개심을 심화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선지가 돼요. 니은도 틀렸어요. 그래서 티귿 외인들이 갖고 있는 비옥한 땅과 부유한 환경을 부러워하고 있다. 맞죠? 외인들을 예의도 모르는 미개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개돼지 같은 이라고 되어 있고 얘네들을 뭐 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임금의 은혜에 목욕을 시켜서 예의국을 만들고 싶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가 예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겠죠? 리을도 맞습니다. 답은 5번. 4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 읽어보시고요. 육선이 함께 떠나를 통해 조선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는 여정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룡 등이 응당놀라리라 성난골의 동한용은 실감나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수석도 기절하고 죽수도 위치 있네 등을 통해 자연에 대한 경탄 드러나 있습니다. 답은 4번이거든요. 슬프다, 아깝고 애달플 손 등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곁들여지면서 기행가사로서의 가치가 부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슬프다는 왜 나와? 다음날 아침에 태풍이 잠잠해진 다음에 나가서 보니까 뭘 못 찾았어. 처음에 일행 같이 떠난 배 5척을 못 찾아가지고 어디 갔지? 큰일 난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어때? 저쪽에서 들락날락 하는 배를 찾습니다. 여기에서 슬프다 같은 경우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 자체가 아니고요. 그 일행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깝고 애달픈 송 같은 경우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모가 아니라 뭐예요? 대상의 긍정적인 면모 때문이죠. 아깝고 애달파 왜?
그 좋은 것들을 외구가 갖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대상의 긍정적인 면모 때문에 느끼는 화자의 뭡니까? 정서라고 봐주셔야 돼요. 삼십리, 오측물루, 사천리, 육십주 등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함으로써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행문의 3요소가 여정견문 감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중략 이전 부분은 딱 배로 이동하는 장면만 나와 있기 때문에 빼고요.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너네가 여정견문 감상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으셔야 하거든요. 중략 이후 부분에서 외성으로 바로 가니, 여기가 뭐예요? 외성으로 바로 가니. 이게 여정입니다. 그리고 관사, 본룡사, 뭐 오측문루 위에 다 있고 수석도 기절하고 뭐 이런 부분 다 뭐예요? 견문이에요. 이거 내가 본 거. 그리고 정석, 감상은 어디 있어요? 감상은 다 소탕해가지고 조선 딱 만들어서 예의국 만들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상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행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정견문 감상 이제 구분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